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나온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무려 500조 원, 일본에는 700조 원을 내놓으라는 조건이 공개되자 충격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워싱턴은 일본이 먼저 서명하면 한국도 따라올 것이라 믿었고 상무부 핵심 당국자들의 오만한 계산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나흘 뒤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내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동시에 지역 공장의 컨베이어가 멈춰 섰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3,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증발했고 무급휴직자들의 울분이 카메라 앞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한국의 잘못이 아니다. 워싱턴의 잘못이다. 라는 목소리가 미국 땅에서 울려 퍼지며 확신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충격은 국경을 넘어 일본으로 번졌습니다. 총리실의 서명 장면은 화려했지만 도쿄의 거리는 달랐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한국에서 배워라, 수치의 협정을 취소하라를 외쳤고 국회의원들조차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지지율은 폭락했고 일본의 서명은 오히려 더 큰 정치적 위기로 번져갔습니다. 세계의 시선은 이제 워싱턴도 도쿄도 아닌 서울을 향했습니다. 대만이 먼저 지지를 선언했고 호주와 아세안이 뒤따랐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가세하며 새로운 키워드가 전 세계 언론을 뒤덮었습니다. 바로 한국 모델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로 치부되던 한국은 어느새 용기의 상징이자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동맹의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 압박과 명령이 아닌 존중과 협력. 멈춰선 라인과 침묵한 공장은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라인은 멈춥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세계는 지금 한국에게서 배우고 있는 걸까요? 동맹의 질서를 새롭게 쓴 대한민국의 선택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케네디였어요. 저는 미국 상무부에서 22해 동안 일했었어요. 세상의 이치라는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미국이 명령하면 세상은 따른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었죠. 모든 일이 시작된 건 밝은 9월 아침이었어요. 저는 백악관 회의실 안에 서 있었어요. 공기는 향수와 권력의 냄새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머리 위에 황금 샹들리에는 왕관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길게 뻗은 나무 테이블은 마치 전장의 모습처럼 보였었어요. 워싱턴에서 가장 힘있는 관리 20명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에는 미국 대통령이 있었죠. 모두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펜끝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 손에는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그 위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죠. 500조 원. 대통령은 느리게 그러나 망치처럼 무겁게 말했었어요. 한국에게 50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라고 전해. 일본에게는 700조 원을 가져오라고 해. 이것이 우리의 요구다. 이것이 우리의 명령이다. 숨소리조차 멎었었어요.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침을 삼켰었어요. 500조 원. 그건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거의 불가능한 요구였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 오래된 생각이 스물스물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 절대 거절하지 못할 거야. 늘 고개 숙이잖아. 늘 따라오잖아. 버틸 힘이 없는 나라지. 그 말은 제 마음속에서 오래된 노래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은 작다. 한국은 약하다. 한국은 언제나 미국을 따른다. 저는 그걸 수십 년 동안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만 그런 건 아니었죠. 회의실 안을 둘러보니 다른 이들의 눈에서도 같은 믿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미소까지 짓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단순했죠. 한국에게 명령하면 된다. 일본에게 압박하면 된다. 문제는 그렇게 해결된다. 그런데 제 손에 쥐어진 종이는 그 어떤 문서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검은 글씨가 제 눈을 찌르는 듯 했죠. 500조 원. 한국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벌벌 떨며 복종할까요? 저는 마음속에 작은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만약 이번만큼은 다르다면? 만약 한국이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면?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제 왼쪽에 앉은 한 관리가 속삭였어요. 한국은 선택권이 없어. 제 오른쪽에 또 다른 사람은 말했죠. 저항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번지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자신감에 찬 웃음이었죠. 우리가 왕이고 그들은 하인이라는 듯한 웃음소리였어요. 그런데 저는 기쁨을 느낄 수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속에 내려앉는 것 같았죠. 문서 위에 적힌 한국이라는 글자를 다시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그 글자가 작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카롭고 위험해 보였어요. 대통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시끄럽게 움직였죠. 그는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강했고 마침표처럼 단호했어요. 메시지를 보내. 미국은 존중을 요구한다. 미국은 돈을 요구한다. 한국과 일본은 복종할 것이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만 빼고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이 뻣뻣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 생각은 거칠게 달리고 있었어요. 존중?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존중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오만인가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백악관 복도를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높은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빛이 대리석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죠. 밖에서는 기자들이 질문을 외치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대통령의 명령이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500조 원, 일본에서 700조 원. 주변 모두가 한국은 반드시 고개를 숙일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모두가 한국은 너무 작아서 저항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낯선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너무 심하게 누르면 가장 작은 나라조차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한국이 거절한다면? 만약 한국이 작은 나라가 아님을 보여준다면?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였어요. 미국을 바꿀 거였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꿀 거였죠. 명령은 이미 전달되었었어요. 미국이 말했었죠. 저는 한국이 며칠 동안 항의하다가 결국 동의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늘 그래왔었죠. 먼저 소리를 높이다가 곧 조용해지고 마지막엔 굴복했었어요. 그게 제가 믿고 있었던 패턴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지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제 사무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었어요. 화면에는 긴급 속보가 번쩍이고 있었죠. 미국 한국의 500조 원 요구 CNN. 미국 일본의 700조엔 압박 BBC. 세계 충격 워싱턴 아시아의 돈 요구 로이터. 그 문장들이 모든 곳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신문, 웹사이트, 라디오. 기자들은 같은 질문만 반복하고 있었죠. 한국은 받아들일까? 아니면 저항할까?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작게 웃었었어요. 제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별일 아니야. 한국은 늘 처음엔 불공평하다며 항의하지. 하지만 결국엔 복종해. 그건 보여주기일 뿐이야.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확신 없어 보였었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 못했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가 성명을 발표했었죠. 우리는 이 불공정한 요구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었어요. 비서에게 큰 소리로 읽어달라고까지 했었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건 첫 단계일 뿐이야. 그냥 쇼야.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제 가슴은 점점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충격은 더 커졌었어요.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가 모든 일정을 취소했었어요. 회의실은 텅 비어 있었고 전화선은 조용해지고 있었죠. 몇 달 동안 준비했던 무역 협상은 순식간에 얼어붙고 있었어요. 저는 국무부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었어요.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이 떠났어. 한국이 떠났어. 제 손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충격이 밀려왔었어요.
이번에는 정치인도 외교관도 아니었어요. 한국의 가장 큰 기업들이었죠. 삼성, 현대, LG.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발표했었어요. 우리는 미국에서의 투자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제 주변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어요. 저는 화면 아래 흐르는 속보 자막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죠. 삼성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멈추었고 현대는 앞으로의 공장을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었어요. LG는 유럽으로 확장을 옮길 수 있다고 경고했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 이 기업들은 우리에게 자비를 구했었어요. 관세를 너무 높게 매기지 말아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예언했었죠. 미국 시장을 잃는 걸 두려워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 정부 뒤에 굳게 서 있었어요.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뭉쳐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었어요. 아니야. 불가능해. 그냥 허세야. 저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었죠. 이건 쇼야.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올 거야. 하지만 이미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눈앞에 종이가 흐려지면서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죠. 저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의심.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텔레비전을 켰었어요. 이번에는 엘라베마에서 생방송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죠. 현대 공장에서 아직 작업복을 입은 한 미국 노동자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었어요. 저는 제 인생 20년을 이 일에 바쳤습니다. 한국이 물러나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나요? 제 아이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건가요? 그 뒤에서 다른 노동자가 소리쳤어요. 이건 한국의 잘못이 아니야. 워싱턴의 잘못이야. 요구가 너무 많아. 자존심이 지나쳤어. 기자의 마이크는 군중의 함성에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텔레비전을 꺼버렸어요. 제 사무실의 침묵은 함성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홀로 앉아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실수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어요. 어쩌면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한국은 약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한국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대통령의 명령을 떠올렸었어요. 회의실 안에서 울려 퍼졌던 자신감 가득한 웃음을 떠올렸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웃음이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우리가 틀렸다면?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면?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같은 문장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죠.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했었어요. 제 책상은 서류로 가득 차 있었고 옆에 있던 커피는 이미 식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제 책상 위에 놓인 봉투는 달랐었어요. 두툼했고 무거웠습니다. 제가 그것을 열었을 때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었어요. 보고서는 오하이오에서 온 것이었어요. 안에는 빨간 글씨로 굵고 날카롭게 적혀 있었죠. 37개의 생산 라인 19개 멈춤. 128명의 노동자 임금 중단. 하루 손실 470만 달러. 가동률 52%. 저는 그 문장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장은 한국 부품이 도착하지 않아서 멈춰 있었어요. 저는 몇 년 전 그 오하이오 공장을 방문했었어요. 그때 들었던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죠. 시끄럽고 일정하고 마치 음악 같았어요. 기계가 요란하게 울부짖고 불꽃이 튀고 노동자들이 큰 소리로 지시를 외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고서는 그 기계들이 조용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죠. 그저 두 팔을 꼬고 서서 오지 않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노동자들 뿐이었어요. 한국이 없으니 라인은 멈춰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단 한 곳, 단순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도착한 보고서가 더 있었죠. 엘라베마에서 현대가 3,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취소했었어요. 이를 약속받았던 가족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놓였던 거예요. 미시간에서 LG가 진행하던 배터리 확장 프로젝트를 멈췄었어요. 미래 전기차를 이끌어갈 계획이 하루아침에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어요. 손에 쥔 보고서를 너무 세게 움켜쥔 나머지 거의 찢어질 뻔했었죠.
이건 보여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허세가 아니었어요. 이건 현실이었어요. 텔레비전 속에는 노동자들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어요. 수십 년을 일해온 머리가 희끗해진 한 남자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었죠. 저는 30년 동안 일했어요.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제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또 다른 남자는 카메라를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건 한국의 잘못이 아니야. 워싱턴의 잘못이야. 요구가 너무 많아. 자존심이 지나쳤어. 그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제 마음을 파고들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미국 노동자들의 분노가 한국이 아닌 우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의자에 몸을 기댔었어요.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벽은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저는 다시 스스로에게 말했었어요. 그들은 돌아올 거야. 한국은 돌아올 거야. 늘 그랬잖아.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더 이상 믿고 있지 않았어요. 제 부정은 갈라지고 있었어요. 진실은 명확했죠. 한국이 없으면 라인은 멈춘다. 그날 오후 저는 3명의 동료들과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공기는 긴장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한 사람이 말했어요. 압박을 더 가해야 해. 아마 제재나 관세 같은 방법이 있겠지. 다른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상황만 더 악화시킬 거야.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어. 저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화난 노동자의 말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죠. 요구가 너무 많다. 자존심이 지나쳤다. 어쩌면 그가 맞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건 한국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였던 거예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긴 복도를 걸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바닥 위에 신발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죠. 그동안 그 소리는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운 쇠사슬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 진실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일어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 밤 다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다시 오하이오 보고서를 손에 쥐었어요. 빨간 글씨는 피곤한 제 눈에 번져 보였어요. 22해 동안 저는 한국이 작다고 믿었었어요. 한국이 약하다고 믿었었어요. 한국은 언제나 고개를 숙인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제 머릿속을 채운 건 다른 속삭임이었어요. 만약 한국이 작은 나라가 아니라면? 만약 한국이 강하다면? 세상이 이미 바뀌었는데 제가 못 본 거라면?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멈춰있는 공장의 침묵이 들려오고 있었죠. 오하이오에서만이 아니라 엘라베마에서, 미시간에서, 그리고 아마 곧 온 나라에서. 그 침묵은 어떤 항의보다 더 크게 울리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이 없으면 라인은 멈춘다. 첫 번째 공장이 멈춘 지 사흘 뒤 저는 텔레비전에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었어요. 백악관은 저에게 국민들을 안심시키라고 했었죠.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하라고 했었어요. 미국이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도 그 말을 믿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죠. 그날 아침 저는 CNN 스튜디오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밝은 조명이 제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카메라들은 마치 감시하는 눈처럼 높이 서 있었어요. 공기는 커피와 전선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사회자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날카로웠고 지나치게 날카롭게 느껴졌었죠. 케네디 씨, 그녀가 말했어요. 지금 나라가 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우리는 유리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가 켜지고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케네디 씨, 그녀가 시작했어요. 오하이오 공장이 멈췄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잠깐일 뿐입니다. 단순한 공급망 문제일 뿐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하게 들렸지만 손에서는 땀이 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녀 뒤에 있던 커다란 화면이 켜졌었어요.
붉게 빛나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화면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미국 제조업의 한국 부품 의존도. 그 숫자들은 제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듯 했어요. 반도체 67% 한국, 배터리 71% 한국, 디스플레이 89% 한국. 사회자는 그 숫자들을 하나씩 유리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읽고 있었어요. 케네디 씨, 이게 작은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건 마치 미국이 한국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스튜디오에는 카메라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울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막으려 했던 말이 제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조용했지만 마이크는 모든 소리를 잡아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라인은 멈춥니다. 사회자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촬영 스태프들도 멈춰 있었죠. 침묵은 너무 무거워서 제 심장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그렇게 말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 다시는 거둘 수가 없었죠. 사회자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케네디 씨, 지금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저는 힘겹게 침을 삼켰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국 대답했었어요. 네. 우리는 오만했어요. 한국이 작다고 생각했었고 한국이 약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아요. 한국은 공급망의 열쇠입니다. 그 말들은 스튜디오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고 있었죠. 그리고 전 세계가 그 말을 들었어요. 제가 스튜디오를 나올 즈음 휴대전화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화난 것도 있었고 충격에 빠진 것도 있었어요. 그저 이렇게 묻는 메시지도 있었죠.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까? 밖으로 나가자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케네디 씨, 미국이 한국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고 인정한 겁니까? 케네디 씨, 아직도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끼며 그들을 밀치고 지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제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을 머릿속에서 수없이 다시 돌려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제 목소리, 그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한국이 없으면 라인은 멈춥니다. 한국은 작지 않다. 한국은 열쇠다. 수년 동안 저는 그 반대만 믿었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한국을 비웃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 진실을 입 밖으로 말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워싱턴이 분노할 걸 알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곧 전화를 걸어올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속 더 깊은 곳에서는 다른 걸 알고 있었어요. 세상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제 말을 들었었어요. 다른 지도자들이 제 말을 들었죠. 그리고 한 번 나온 진실은 거짓보다 훨씬 빨리 퍼지고 있었어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작은 나라는 없다. 더 이상은 없다. 한국은 아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앞으로 닥쳐올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제가 한때 작다고 불렀던 나라에 대한 존경. CNN 방송 이후 저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백악관안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통령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일본을 이용할 것이다. 일본이 먼저 서명하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올 것이다. 늘 그래왔으니까. 탁자 주위에 앉아있던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도 믿고 싶었어요. 일본이 굽히고 그 뒤에 한국이 굽힐 거라고 믿고 싶었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뒤 일본은 협정에 서명했었어요. 황금빛 펜으로 서명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미국 관리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지만 일본 장관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저는 자부심을 보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보였고 수치심이 보였었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었어요. 순간적으로 한국도 따를 거라 믿었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도쿄는 폭발하고 있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천 명이 외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는 천둥 같았죠. 한국에서 배워라. 수치스러운 협정을 취소하라. 우리나라를 존중하라. 그들이 들고 있던 피켓은 굵고 명확했었어요. 많은 피켓에는 한국 국기와 일본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죠.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한국은 아니오라고 했는데 일본도 그렇게 했어야 한다.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심지어 일본 국회의원들까지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었어요. 한 의원은 국회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처럼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했는가? 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는가? 총리의 지지율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뉴스 속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무너진 듯 보였었죠. 순식간에 세계의 시선은 서울로 향하고 있었어요. 워싱턴도 아니었고 도쿄도 아니었어요. 서울이었죠. 한국은 홀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따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대만이었어요.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원칙을 지지합니다. 존중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호주였어요. 동맹국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 총리가 말했죠. 한국이 설 수 있다면 우리도 설 수 있다. 그 다음은 아세안이었어요. 10개 나라가 함께 성명을 발표했었죠. 우리는 한국 모델을 따른다. 그리고 유럽의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심지어 영국까지 과거에 침묵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크게 외치고 있었죠. 우리는 한국과 함께한다. 존중이 동맹의 기초다. 신문 헤드라인과 텔레비전 화면 그리고 인터넷을 가득 채운 단어는 하나였어요. 한국 모델. 작다고 여겨졌던 나라는 이제 용기의 상징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사무실에서 그 모든 보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성명 하나하나, 새로운 시위 하나하나, 새로운 헤드라인 하나하나가 같은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한국은 게임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어요. 한국은 규칙을 다시 쓰고 있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작은 나라는 없다. 작은 한국은 없다. 그 말은 무겁게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저는 힘의 오만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존중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죠. 제가 믿어왔던 옛 세계 미국이 명령하고 다른 나라들이 복종하는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오하이오의 노동자들, 도쿄의 시위, 유럽의 연설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죠.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결정이었어요. 한국이 아니오라고 말한 것. 제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열리고 있었어요. 아마 이것은 미국의 힘의 끝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존중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동맹의 시작일지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도쿄의 함성이 울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워라. 우리나라를 존중하라. 그리고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세상은 한국을 비웃지 않고 있었어요. 세상은 한국에게서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고 한때 작다고 무시했던 나라에 대해 처음으로 낯선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존경이었어요. 백악관 회의실은 다시 가득 차 있었어요. 머리 위 황금 샹들리에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번에는 아무도 웃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도 농담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대통령의 얼굴은 어둡게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무겁게 깔려 있었어요. 당신은 한국이 결국 굴복할 거라고 약속했었잖아. 대통령은 저에게 말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 이제 공장들은 멈춰 있고 동맹국들은 화가 나 있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실패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수년 동안 저는 한국이 작다고 말해왔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한국이 약하다고 말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었어요. 대통령님, 우리가 사과해야 합니다. 한국에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존중으로 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고요해지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진 않았지만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대통령은 서울로 전화를 걸라고 지시했었어요.
저는 방 구석에 서 있었고 영상 화면이 켜지고 있었어요. 화면 반대편에는 한국 대통령이 있었죠. 그 뒤에는 한국 국기가 자랑스럽게 펄럭이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었어요. 우리는 당신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원합니다.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부탁드립니다. 한국 대통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었어요. 한국은 언제나 협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존중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작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 말은 제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는 없다. 그날 밤 늦게 저는 뉴스를 켰었어요. 화면에는 서울의 광화문 광장이 나오고 있었어요.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까지 모두가 한국 국기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켰다. 우리는 세계에 보여줬다. 뺨에 눈물을 흘리며 깃발을 높이 든 한 할머니가 기자에게 말했었어요. 내 부모는 전쟁을 보았고 내 자식은 고난을 보았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존중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 군중의 모습은 제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들은 돈을 축하하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권력을 축하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존중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워싱턴 제 창밖거리는 조용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크게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그들이 맞다. 한국은 작지 않다. 한국은 강하다. 한국은 존중받고 있다. 저는 그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믿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 말이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가을 공기는 선선했고 어두운 하늘 위 별빛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힘만 믿고 살아왔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통제만 신뢰했었죠. 하지만 그 가을 하늘 아래에서 저는 새로운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존중을 느끼고 있었죠. 한국에 대한 존중. 세상이 고개를 숙일 거라고 예상했을 때 아니오라고 말한 그 사람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작은 나라는 없다는 그 진리에 대한 존중. 그 다음 주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었어요. 이번에는 우월한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명령하는 자로서도 아니었어요. 파트너로서 가고 있었죠.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를 때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에 구름이 금빛으로 물들어 흘러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평생 간직할 교훈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없으면 라인은 멈춘다. 작은 나라는 없다. 진정한 동맹은 존중 위에서 세워진다. 22해 동안 저는 한국이 약하다고 믿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존중은 힘보다 강하다는 것. 존중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 비행기가 바다를 건너갈 때 저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어요. 한때 한국을 비웃었던 제가 이제는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진실에 의해 변한 사람이었죠. 한국은 저를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이건 단지 시작이었어요. 존중 위에 세워진 새로운 시작.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